이곳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신입이 선배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약해 빠졌어. 억울하면 그만두라 그래.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쉬고 있어? 유난이다 유난. 조용히 다 들리겠어. 직장의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머리 아픈 거 아니지? 잘했네. 책한 것만 좀 고치자. 당신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까? 괴롭힘 아웃, 갑질 아웃.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쟁점부터 구체적인 대처 방법까지 오늘은 강문혁 노동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참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제가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고 있는 상담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요,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죠. 요 금지법 규정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0년쯤에는 신고된 접수 건이 약 5,800건 정도 됐는데요. 4년 후 2024년 기준으로는 약 12,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2배 이상 사건 수가 폭증한 건데요. 사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건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 접수된 건까지 고려를 한다면 훨씬 많은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은 상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니까 내가 생소하게 생각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체감이 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죠. 한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도 충격적으로 접했는데요.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혔다. 이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공무원의 갑질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도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했지만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간략하게 언론에 알려진 괴롭힘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골라서 멍석마리를 시전해서 폭행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특정 물건만 특정색 물건 또는 속옷을 강제로 입게 하고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식 구매를 또 강요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주식 구매를 강요한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비비탄 총을 마구잡이로 쏘는 괴롭힘 행위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감사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건을 입건해서 해당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체력 단련의 일환이었다라고 해명한 걸 보면서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자, 이렇듯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보고서를 쓸 때마다 팀장으로부터 보고서 다시 써와. 이건 누가 봐도 네 실수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팀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의 실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병가까지도 고민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팀장은 업무상 피드백일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할 수 없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당하는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법적인 인정 요소라는 게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러한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이 요건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급자인 팀장이 해당 직원한테 보고서를 다시 써와라.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너의 실수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과연 넘은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만약에 해당 팀장이 여러 직원들 앞에서, 여러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책을 대놓고 한다거나 굉장한 모욕감이 들 수 있을 어떤 망신 주기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질책을 계속 해왔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팀장 입장에서 어떤 직원의 업무상 부족함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질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네.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네. 어떤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자주 접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을 설명드리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급자를 폭행한다거나 뭐 신체적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 바로 언어적 괴롭힘 유형입니다. 폭언을 하거나 네.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 말, 험담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런 언어적 괴롭힘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유형으로는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 근로자를 따돌리는 괴롭힘 유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배제, 그다음에 의도적인 무시 행위도 바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인정 유형들이 몇 가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신고인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인이 주장하는 괴롭힘이 사실상 무례한 언행인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간의 갈등 정도에 그치면 그 자체로 괴롭힘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동기인 B씨와 D씨. 그런데 B씨는 D씨로부터 회의 일정, 보고 자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B씨는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하게 됐고 일을 못한다는 평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D씨의 실수인가 싶었지만 의도적인 배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요. 상대방이 바로 입사 동기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상사가 이렇게 후배 아니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괴롭힘을 했을 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위상의 우위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배제 행위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과연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특별히 더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당사자가 입사 동기란 말이에요. 입사 동기라는 말은 밖에서 보자면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대등한 직장 동료로 볼 수 있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위상 우위 관계가 인정되거나 관계상 우위 관계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 동기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은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관계상의 우위, 이게 어떤 경우에 인정될 것이냐인데요. 꼭 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아, 동기 사이에도 누군가는 관계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수의 직원들이 합세해서 특정인, 여기서는 B를 업무상 배제하거나 따돌린 게 입사 동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수가 합세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사 동기이긴 하지만 인적 속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속성이 뭐냐? 대표적으로 학벌이라거나 성별, 출신지 이러한 인적 속성이 우위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꼭 입사 동기지만 한 사람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정규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계약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그런 점들을 따져보고 이 둘 사이에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데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속 배제하거나 따돌린다는 점이 정황이 인정되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사람 간의 관계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바로 정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혹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네,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질병, 즉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이 흔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문제되는 자신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과적인 질환을 얻게 됐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질환이 있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신고가 되면, 사건이 접수가 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를 해줄 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 피해 근로자가 나름의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 외에, 피해 근로자의 진술 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설령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증거로서 효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화 녹음이 많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음성권 침해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마음대로 그냥 동의 없이 녹음해서 그걸 막 유포해 버린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대화 당사자인 피해 근로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런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화를 그냥 이게 괴롭힘의 증거다 해서 녹음한 다음에 그걸 증거로 쓴다. 그러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도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주의해야 되겠군요. 네, 그건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이런 대화 녹음 외에도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증거가 바로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이런 법적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다른 동료들, 참고인이 될 수 있죠. 다른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서도 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어떤 동료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 진술해 준다. 이게 법적으로는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남한테 들은 얘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좀 낮고요. 본인이 목격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써준 사실 확인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각 회사 내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회사에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 후속 절차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가해자와 뭐 잘 분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네. 절차가 잘 진행이 되게 규정이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했을 때, 소위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인지하게 되죠. 이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의무를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 시작 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조사 중에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와 행위자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가해자, 소위 가해자라는 말도 쓰긴 하죠.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이 부분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겠다. 피해 근로자가 너무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재량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됐어요. 회사가 판단했을 때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분리 조치를 하는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중에 분리 조치를 하는 것과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분리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신고를 했다가 혹시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런 신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근로기준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거나 또는 피해 근로자로 인정이 된 자에게 회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은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다른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된다는 점이 특별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 네. 상담을 요청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네. 내가 찾아가 볼까 하다가 아유, 아니야,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혹시 상담같이 무료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부터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종의 상담 전화를 일률적으로 받아서 공인노무사회나 또는 한국노총의 운영을 위탁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연결을 해주는군요. 예,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공인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 그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하지 않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상담을 언제든지 예약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같은데 법률 홈닥터인 변호사님이 상주하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제도적 도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문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